자, 그래서 1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용어 개념 이런 거 다 했고요. 네, 멈추세요. 예, 그 조교한테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세요. 예, 다시 한번 세팅해 볼게요. 자, 그 챕터 2장은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개념, 용어 정의 말고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개념하고. 그래서 실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런 용어 정의들의 투성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메타데이터죠. 데이터, 저장해야 될 데이터의 구조를, 이거 우리가 정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형 DB는. 그러니까 정형의 구조를 정의해야 됩니다. 뭘 정의하냐? 데이터형, 인티저냐 아니냐 뭐.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형을 쓰고 어떤 관계, 데이터와 데이터가 어떤 관계고 그 데이터의 제약 조건이 뭐야,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성적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를 구조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그리고 데이터 모델이란, 이게 용어 정의가 다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그대로 정형 데이터의 구조가 뭐야를 정의하는 거고, 데이터 모델이란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모델이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도대체 데이터 모델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개념적 데이터 모델과 물리적 데이터 모델과 구현 데이터 모델,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분리가 됩니다. 세 개로. 그래서 개념 데이터 모델은 말 그대로 가장 하이 레벨, 우리가 머릿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고 사용하는, 표현하는 모델이고요. 표현하는 데 쓰는 모델, 개념이죠. 그리고 물리적 데이터 모델은 가장 아래 겁니다. 어떤 거예요? 디스크 공간. 가장 아래에다, 그럼 파일 레벨에서 인덱스와 파일이 어느 디스크 공간, 어느 섹터에 저장되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리자 쪽만 보는 거죠. 개념 데이터 모델은 사용자가 보는, 그러니까 유저들, 그러니까 관리자가 아니라 일반 나이브 유저들. 자, 세 번째, 구현 데이터 모델. 영어로 구현 데이터 모델은 말 그대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사용한 DBMS의 모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구현 데이터 모델은 개념과 물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쓰는 거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좀 더 가시면, 자, 그럼 요걸 한번 더 설명을 해보죠.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란 DB 사용자가 이해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DB 사용자는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캐주얼 엔드 유저, 나이브 파라미터 유저. 그래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은 되게 간단합니다. 도구가 아무리 복잡한 미니 월드라도 그 미니 월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명하는데 오직 요 세 개, 개체, 속성, 관계, 요 세 개의 도구만 씁니다. 세 개의 도구만. 그래서 요거 개체, 엔티티, 속성, 애트리뷰트, 관계, 릴레이션십, 요 세 개 도구만 사용해서 아무리 복잡한 미니 월드도 다 표현하는데요. 개체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그 미니 월드에 존재하는 물건이나 개념입니다. 과제 또는 고용인, 연세대학교 그러면 연세대학교에 존재하는 게 연세대학교에 존재하는 게, 집중도 다시 올려놓을게요. 연세대학교에 존재하는 게 그 과목, 교수, 학생, 그죠? 교수와 학생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강의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과목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과목은 뭐 데이터베이스 과목 이런 게 물리적으로 존재하진 않고 개념적으로. 자, 그런 것들이 개체입니다. 이게 뭐예요? 명사. 미니월드에 존재하는 명사가 대부분 개체고요. 그 다음에 속성은 개체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고용인이 개체라면 고용인의 이름,
월급, 주소, 나이,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속성이에요. 그 개체를 설명하는 성질, 그런 것들이 다 속성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아까 정의한 개체들 간의 관계, 고용인과 과제, 고용인이 수행하는 과제, 그러면 홍길동이 프로젝트 1을 수행한다. 그러면 그런 관계죠.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원석이 교수가 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수강하는 거죠.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교수 이원석이 학생 여러분들이 간의 관계가 이렇게 납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하는 학생, 이것도 과목과 수강인 간의 관계죠. 뭐 이런 관계. 예. 그래서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그리고 개체 또는 관계의 성질을 나타내는 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도구만 가지고 아무리 복잡한 미니월드라도 요 세 개 도구로 다 구조를 표현합니다. 양이 많겠죠. 연세대학교 처음에 ERD 이게 이제 개체 관계도인데요. 그걸 이제 하이레벨 모델이고, 우리가 이번에 금방 배울 겁니다. 책 한 권이 나와요. 거의 두꺼운 책 한 권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양의 문제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법을 금방 배우실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이레벨.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어요. 문서입니다. 문서화하고, 그냥 DB 설계자가, 이게 이제 설계자가 하는 건데요. 미니월드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미팅을 해요. 아, 너 지금 연세대학교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니? 그러면 과목, 여긴 교육기관이니까 과목이 있고 과가 있고 뭐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어. 예, 들어보고 인터뷰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개체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게 개체냐? 그건 아니에요. 뭐예요? 연세대학교에 사는 바퀴벌레. 아직은 개체로 보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설계자가 판단하는. 그래서 요게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 그래서 이거 프로그래밍하고는 상관이 없고 문서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데이터 모델은 가장 아래 거고요. 그래서 레코드 저장 방법, 레코드 포맷 순서, 어떤 속성으로 정렬이 돼 있더라. 그 다음에 인덱스 파일이 뭐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자 측면에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구현 데이터 모델은 DBMS,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거의 구성으로 DBMS를 어떤 것들 선택을 할 텐데, 그 DBMS가 쓰는 모델인데 개념과 물리적인 모델의 중간으로 실제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는 거다. 그래서 물리적인 상세한 정보를 추상화하고 안 보이게 하고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냥 관리자만, DBA만 물리적인 상세한 걸 보고요. 그래서 구현 데이터 모델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 난 MySQL 쓸 거야, 마리아 쓸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DBMS가 쓰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쓰는 구현 데이터 모델은 지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그게 여러 개가 있어요.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O2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히스토리를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뭐죠?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계층 데이터 모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관계형 DB 나오기 전에. 근데 지금 릴레이셔널 DB가 나오고 나서는 평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데이터 모델을 아셔야 되고요. 요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모델이랑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데이터를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의 집합. 스키마는 이런 데이터 모델로 표현된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청사진.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청사진 먼저 짓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체관계도라는 거를 요 개념 데이터 모델로 사용하는데, 그거의 결과가 개체관계도라는 스키마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은 정형 데이터 모델,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배우는 데이터 모델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 MySQL 이런 것들이 다 평정됐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릴레이션과 이런 것들이 이제 스키마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란, 다시 용어 정의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메타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구조, 정형 구조를 청사진으로 묘사해 놓은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DBMS의 카탈로그에 저장이 되고요. DB 설계자가 이걸 정의합니다. 유저 중에.
그래서 설계 시에 정의되고 자주 변경되지 않습니다. 네. 이걸 자주 변경하면 저장 구조 파일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장 안 하고요. 그거는 스키마 도표로 표현하게 되고요. 제한된 정보가 스키마 도표에 표현됩니다. 데이터 타입이나 제한, 이게 이제 스키마 도표예요. 스키마 도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정형 우리가 테이블 형태로 보인 거에 위에 제일 위에 있는 헤더들이죠. 학생은 요 속성 이름만 써져 있어요. 아주 축약된 정보라 데이터 유형 타입이나 제약 조건은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는. 자, 데이터 모델은 크게 세 개로 분류가 됩니다. 네, 세 개가 돼서 일단 개념 데이터 모델은 그냥 사용자, 유저들이 쓰는 겁니다. 유저들, DB 유저들이, 데이터베이스, 그냥 라이브 유저들, 설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DB 사용자가 이해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입니다. 그거를 개체, 속성, 관계 요 세 개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물론 미니 월드가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미니 월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미니 월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예요. 연세대학교 그럼 연세대학교 미니 월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고, 그걸 개체, 속성, 관계로 표현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3장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예, 이거 설계하는데, 이거는 DB를 설계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물리 데이터 모델은 우리 같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 우리가 실제로 디스크 공간에서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고, 디스크 공간을 어디에 잡고 있고,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뭐 요게 이제 OS랑 연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OS 들은 사람, 근데 우리 이쪽으로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인덱스 뭐 이런 거. 자, 그게 물리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구현 데이터 모델은 실질적으로 DBMS가 쓰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클 안에 연세대학교의 데이터 모델을 적용한다, 구조를 정의한다. 그 뜻은 구현 데이터 모델인 오라클의 연세대학교 DB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하고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 데이터 모델에서 설계된 거를 구현 데이터 모델에 매핑하는 것까지 설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각각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예, 혹시 모르시면 질문하시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란 우리가 용어 정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스키마, 구조죠. 구조. 이건 앞에서 배웠던 메타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담겨지는 구조예요.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게 정형 데이터라고 그랬죠. 관계형 DB. 관계형 DB는 우리가 엑셀처럼 정형 데이터입니다. 레코드, 스트럭처, C의 스트럭처, 자바의 스트럭처처럼. 그래서 각각의 필드 또는 속성이 어떤 데이터이고 속성 이름이 뭐고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DBMS의 카탈로그에 저장이 되고, 얘는 설계 때 한번 저장되면, 정의되면 자주 안 변합니다. 왜? 데이터가 아니죠. 구조예요, 구조. 우리가 집 구조를 막 바꿀 수 없죠.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나 이런 것들을 사는 사람 뭐 바꿀 수 있지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 도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요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도표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구조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구조도예요. 구조도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학생은 4개의 속성 이름이 이거고, 과목은 4개의 속성, 요 4개의 속성, 뭐 그다음에 선수 과목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테이블의 구조를 설명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다. 스키마 도표.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유형이나 제약 조건은 여기 표현되지 않죠. 어떤 내 이름을 뭐 가변 스트링으로 표현했다 안 했다 이런 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구조만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항상 분석을 할 때도 그렇고 데이터를 전달할 때도 스키마 도표 먼저 봅시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다 배워요. 자, 두 번째 용어, 인스탄스라는 용어가 나와요. 인스탄스. 여기서 나오는 용어는 여러분들 책에서 앞으로 계속 배우는, 여러분들 교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책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세요, 진짜로. 그래야
빨리 이해가 돼요. 자, 인스탄스란 그냥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개별 데이터들을 다 인스탄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모인 것도 인스탄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냥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 인스탄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DB 용어예요.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 상태라는 용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점에서 연세대학교의 인스탄스들의 집합은 DB 인스탄스죠. 는 여러분들입니다. 학생 인스탄스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내년에 입학할 친구들은 여기 들어와 있지 않고요. 지난 8월에 졸업한 친구들은 연세대학교 학생 데이터베이스 인스탄스에 포함되지 않죠. 왜? 이미 삭제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근데 이게 내년 3월이에요. 내년 3월 연세대학교 학생 인스탄스, 그러면 내년에 입학한 친구들. 그리고 올 가을에, 겨울에 졸업한 친구들은 빠지고 입학한 친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특정 시점에 어떤 특정 시점에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들의 집합을 통칭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토메타에서 배웠죠. DB 스테이트 트랜지션 머신. 그래서 이렇게 DB 스테이트가 1이었는데 이게 쫙 DB 스테이트 2로의 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라도 어떤 특정 필드 하나가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학생의 주소가 이사를 해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 DB 스테이트 필드 하나더라도 그 업데이트로 인해서 DB 스테이트가 변경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DB 전체가 업데이트 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정 시점에 프리즈되어 있는 스냅샷이 DB 스테이트고, 그 DB 스테이트에서 어느 하나 값만 바뀌어도 또 다른 DB 스테이트로 전이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상태의 변이라고 그래요. 이걸 왜 하냐면, 데이터베이스 DBMS는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DB들의 스테이트 전이 있어서 이게 항상 유효한 정의가 되게 개런티 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스키마에 정의된 제약 조건들을 다 만족할 때만 업데이트를 허락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제약 조건. 여러분들의 성적은 2라는 성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건 도메인에 없는 정보야. A, B, C, D, F죠. E뿐 아니라 G, H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DB 설계자가 도메인 제약 조건으로 걸어 놓으면 성적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강사님이 교수님이 졸다가 G라는 성적을 주게 되면, 야, 이거는 정의되지 않은 값이야, 성적으로. 그래서 받지 않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거를 DBMS가 해줍니다. 제약 조건, 무결성을 위해서. 그게 DB의 되게 큰 이유고요. 존재 이유고. 그럼 이거는 DBMS만 쓰면 무결성이 보장되나요? 아니에요. 설계자가 꼭 DBMS한테 알려줘야죠. 그걸 컴퓨터가 하고, 우리가 안 알려주는데 알아서 하는 거는 컴퓨터가 아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설계자의 몫입니다. 필요한 거를 정의하는 거는. 그렇죠. 이미 정의되면 DBMS는 그거를 항상 지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그림 맨날 나오는 그림입니다. 시험에. 이거는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요. 여기가 교무처, 그죠? 교무처 사람들이 연세대학교 DB를 바라보는 거고, 이게 재무처예요, 재무처. 그래서 DBMS 쓰면 어떻게 돼요? DB는 쉐어드 리소스, 이게 쉐어드 리소스예요, 그죠? 그래서 교무처와 재무처가 자기들이 쓰는 연세대학교 DB를 공유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external view 그러면 뭐냐면 외부 유저가 보는 이 DB의 모양이에요. 이 DB의 모양. 그래서 교무처는 자기가 관심이 있는 데이터, 자기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이터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등록금을 냈냐 안 냈냐는 여기서 안 보여줘요, 학생은. 재무처도 자기가 볼 권한이 있는 것만 보여줘요. 보안이나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면 특정 개인 학생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외부의 사용자별로 보안 컨트롤이나 DB가 다르게 보이게 해주는 게 외부 뷰입니다. 요 외부 뷰, 그죠? 외부 뷰. 요게 익스터널 레벨이고요. 익스터널 레벨에서 외부 뷰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널 안쪽에 컨셉츄얼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이 컨셉츄얼 스키마는 뷰랑 상관없이 전체 연세대학교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개념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죠? 그리고 밑에 인터널 스키마는 물리 데이터 모델로 만들어진 컴퓨터 내에서 파일에 그 학생 테이블이, 학생 파일이 어느 디스크에 어떻게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인터널 레벨, 컨셉츄얼 레벨, 그래서 3단계 레벨 스키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형 DBMS를 쓰게 되면 이게 보장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익스터널 레벨, 컨셉츄얼 레벨, 인터널 레벨, 이 세 개의 관계가 있고, 이 레벨 간에는 매핑에 의해서 서로 간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면 교무처가 바라보는 교무처는 이 DB가, 여기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DB 중에 어떤 부분만 교무처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업무에 관련된 거. 그러면 교무처 사람들은 연세대학교는 요 데이터만 있나 보다 이렇게 보지만, 자기가 봐야 될 부분만 매핑에 의해서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거는 연결을 안 시켜 놓은 거죠. 결국은 얘는 전체 스키마니까, 그죠? 개념 스키마고 그런 식으로 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학생처도 만들고 막 이러면. 그럼 각각은 자기만 보는 거고, 그렇지만 중앙에는, 개념 레벨에는 전체적인 개념 스키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이 레벨 스키마면 그게 특정 컴퓨터 디스크 공간에 어떻게 매핑되어 있고, 어떻게 소팅되어 있고, 어디에 인덱스가 걸렸고, 그게 인덱스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스키마 구조가 관계형 DB를 썼을 때의 강점이에요. 이게 무슨 강점이 생기냐면, 여기 보면 인터널 스키마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열면 레코드들이 쫙 있고, 내가 그 파일을 뭐 학번으로 정렬해서 저장할 거야, 또는 학년으로 저장할 거야. 이거는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사람의 프리퍼런스죠. 예, 많이 쓰는 검색을 하는 걸 우리가 정렬을 하게 되면 바이너리 서치로 빨리 찾아지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터널 스키마로, 그래서 인덱스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책 뒤에 보면 책 앞에는 1장부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쫙 차례가 있고요. 맨 뒤에 보면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 기반으로 뭐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인덱스 색인입니다. 색인도 요 인터널 스키마의 일종이에요. 그죠? 1학년들만 다 찾고 싶어. 그러면 한꺼번에 막 찾아가는 거예요. 홍길동 찾고 싶어. 그러면 홍길동 찾아가는 거고, 그게 인터널 스키마입니다. 이 인터널 스키마는 교무처에 있는 사람이 볼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안 보여요. 여기 지금 교무처에 있는 사람 안 보이고, 재무처 안 보이고요. 오직 관리자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컨셉츄얼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인데, 아까 하이레벨 데이터베이스죠. 엔티티, 개념 데이터 모델과 구현 데이터 모델이 같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데이터 모델은 대표적인 게 ER 모델이에요.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 그걸 관계형으로 매핑한 게 구현 모델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3장에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공유 리소스의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익스터널 스키마는 유저 뷰라고도 그러는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디스크립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처가 보고 싶은 거, 그거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도 구현 데이터 모델 요거 두 개 다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의 외부의 뷰들이 여러 개 있고, 개념 스키마는 하나, 그것이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다, 물리 스키마 하나,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스키마의 예제가 아까 우리가 스키마 도표에 있던 그런 거예요. 스키마 도표에 있던 건데, 요 데이터 타입, 뭐 제약 조건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물리 스키마는 어디로 소팅이 돼 있냐, 또는 소팅돼 있지 않았냐, 인덱스 색인이 있냐 없냐, 어떤 컬럼으로 만들어졌냐, 학번의 색인이 만들어졌느냐, 주소에 만들어졌냐, 이름에 만들어졌냐, 뭐 이런 게 물리 스키마입니다. 그 데이터가 어느 디스크에 저장돼 있냐, 뭐 이런 거죠.
자, 익스터널 스키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익스터널 스키마는 이렇게 보시면 코스 인포라 그래서 이 코스 인포라는 정보는 여기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코스의 코스 아이디하고 그다음에 일로부터 여기 인티저잖아요. 몇 명이나 수강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롤드라는 이거를 집계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이스, 여기 이제 개념 스키마를 우리가 베이스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베이스 테이블. 실제로 디스크에 저장되는 정보. 그럼 이게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고, 뷰는 실제 그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계속 앞으로 가면서 배울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자, 데이터 독립성. DBMS를 쓰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파일 처리 방법보다.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응용 프로그램이나 웹 스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개념 스키마를 독립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독립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없죠. 자,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 자,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여기 외부 뷰나 요 같은 레벨에 있는 게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응용 프로그램. 그죠? 응용 프로그램이 자기가 데이터를 보고 싶고 이런 걸 꺼내서 가공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앱처럼, 웹이나 앱처럼 걔는 컨셉츄얼 스키마를 같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개념 요거에 변경 없이 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학생 테이블에 옛날에는 핸드폰 번호를 저장 안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학생의 핸드폰 번호를 저장해야겠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스키마 도표에 아까 여기 학생 스키마 도표 어디 갔죠? 여기에 원래는 없잖아요. 핸드폰 번호가. 여기에 핸드폰 번호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폰 번호. 그죠? 요걸 집어넣으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 개념 스키마를 내가 마음대로 갱신을 하는데 얘네들은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거죠. 왜? 핸드폰 번호라는 게 없을 때 개발이 된 애들이죠. 그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를 새로 컬럼을 넣어도 얘네들은 추가적인 컴파일레이션이나 프로그램을 고치지 않고도 그냥 작동이 된다예요. 그래서 독립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와 독립적으로 얘를 고칠 수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나 외부 스키마들한테 영향 주지 않으면서 개념 스키마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왜? 물론 그거에 영향받는 애들은 고치겠죠. 뭐 없어졌다 그러면 걔를 고쳐야 되지만 영향받지 않는 애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바나 C 그냥 그 파일 처리 방법으로 하게 되면 세마이콜론 하나 고쳐도 다 컴파일 다시 해야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영향받는 애들만 고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애들은 뭐 컴파일레이션이나 코드를 안 고쳐도 된다. 그게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겠죠. 그러니까 왜? 이 매핑만 문제인 거예요. 매핑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매핑이 유지되는 한 얘는 컴파일 할 필요가 없다요. 그죠? 여기 업데이트로 인해서 변형이 안 되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그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고요.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 그죠? 여기 죄송합니다.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네. 이게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에요. 이건 더 쉬워요. 이해가 더 쉽습니다. 내가 관리자인데 학생 테이블을 여기다가 저장해 놨어요. 근데 테이블이 너무 커져가지고 새로 디스크를 하나 사가지고 일로 이동을 했습니다. 디스크 공간을. 그렇다고 해서 여기 학생 테이블을 쓰는 개념 스키마가 변경되지 않아요. 왜? 이건 매핑에 의해서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 있든 요렇게 독립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돼요?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면 학생 테이블을 정렬을 안 해놨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하도 학번으로 많이 보니까 학번에다가 색인을 걸었어. 그죠? 색인을 어떻게 걸어요? 우리가
뭐 비출이나 이런 걸로 거는 거죠. 그걸 걸면 그러면 색인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색인 만들어진 거가 밖으로 안 보여도 돼요. 그냥 사용자는 자기가 했던 질이나 프로그램이 그냥 구동이 되면 DBMS가 봐서 색인이 있네. 그럼 이거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널 스키마를 내 맘대로 고쳐도 개념 스키마나 외부 뷰 응용 프로그램이 아무 영향을 안 받는다. 그게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이게 지금 우리가 파일 처리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독립성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예. 그래서 이게 DBMS를 썼을 때의 구체적인 독립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되게 많이, 이건 DBMS를 앞으로 계속 쓰면 이렇게 모든 DBMS 다 이렇게 되고요. 교수님, 인터넷 스키마. 네, 피지컬, 잠깐만요. 네, 같은 겁니다. 피지컬 스키마가 인터널 레벨이죠. 인터널 레벨 해서 인터널 스키마나 물리 스키마나 같은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스키마 정의 언어인데요. 다 용어정의입니다. 1, 2장은. 새로 배우는 게 다 용어 배우는 건데요. 자, 스키마가 아까 뭐라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구조라 그랬어요. 그 구조를 정의하는 언어입니다. 언어. DB 언어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래서 DDL이라고 씁니다. 이 DDL하고 써면 아셔야 돼요. 그냥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 우리가 언어는 뭐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개발자와 컴퓨터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언어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DB 설계자, DB 사용자와 컴퓨터가, DBMS와 컴퓨터가 아니라 DBMS죠. DBMS랑 간에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근데 데이터 데피니션 언어는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는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는. 그래서 개념 스키마와 매핑 정의. 그죠? 아까 우리 보면 요거 DDL은 요거를 정의하는 겁니다. 요거 DDL은. 그래서 요렇게 매핑을 정의하는. 예. 그래서 여기 그게 이제 원래 DDL의 정의인데요. 예. 그래서 요게 DDL이고 좀 더 세분화된 게 스토리지 데피니션 SDL이라는 게 있었고 뷰 데피니션 랭귀지 VDL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이게 다 그냥 DDL로 합쳐집니다. 예. 그래서 얘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명확히 보면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뷰 데피니션 랭귀지가 DDL에 이미 뷰 정의로 들어가 있고요. 스토리지 정의는 이제 DBMS마다 어드미너가 쓰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단어는 일단 요거고 DDL이고 얘는 이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스키마 정의 언어. DDL 하나밖에 없고요. 요거와 대응되는 게 DML입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얘도 데이터 언어인데요. 이것도 데이터 사용자와 DB 사용자와 DBMS 간의 의사를 소통하는 그런 언어인데 요게 다르죠. 매니플레이션. 아까 요 데피니션은 스키마를 정의하고 변경하고 뭐 이런 언어고 그냥 메타데이터죠. 얘는 실제 데이터, 인스탄스죠. 실제 데이터, 홍길동의 이름을 뭐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홍길동의 학년을 2학년, 3학년을 올린다거나 주소를 바꾼다거나 그래서 검색하는 언어, 홍길동을 찾는 연세대학교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는 언어, 그 다음에 홍길동 레코드를 새로 추가하는 언어, 기존의 홍길동을 삭제하는 언어, 갱신하는 언어. 그죠? 얘네들의 검색, 삽입, 삭제, 갱신은 다 인스탄스 레벨, 데이터 자체를 가공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DML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DB의 언어는 DDL과 DML이 있는 거예요. 딴 거 이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DML과 DDL 두 개는 하나는 메타, 하나는 데이터. 자, 근데 이 DML과 DDL도 사실은 발전이 많이 돼서 DL 더하기 ML 여기서 관계형 DB죠?
관계형 DB의 DDL과 DML을 합쳐서 우리가 SQL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오죠?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적 질의 언어 뭐 이렇게 되는데, 이 Structured라는 것은 정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빅데이터 보면 정형 데이터, 뭐 무정형, 반정형 이러는데 SQL은 정형 데이터입니다. 엑셀과 같이 우리 관계형 DB가 정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DML, 얘는 포함되어 있고 DML, DDL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DDL과 DML만 기억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DDL은 아까 얘기한 거 메타를 정의하는 거고요. 요 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DML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우리가 관계형 DB라는 DBMS가 나오기 전에, 그게 70년대 말에 나왔어요. 그 전에도 DBMS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70년대 전에 데이터 모델 한 분도 몰라요? 문서? 문서 아닌데. 출석 인증번호 0202고요. 문서는 아니고 70년대 전에 DB 썼다는 거는 그 되게 작은 옛날에 초창기 디스크 나오고 막 이러면서 객체 지향형은 관계형 DB 다음이고요. 객체 지향형은 관계형 DB 다음이에요.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언어가 언제 떴냐면요, 80년대입니다. 어떤 언어인가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네, 있습니다. 계층형, 예,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관계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형이 80년대에 뜹니다. 스몰톡 80 아는 사람, 프로그램 언어 들은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스몰톡 80이 최초의 표어한 객체 지향형 언어입니다. 그거 나오고 그거를 디스크에 넣어서 객체 지향형 DBMS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한 10년 연구했다가 관계형한테 깨지고 끝났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관계형이 다 평전해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와 계층형이 맞고요. 자, 근데 요 관계형 모델 전에는요, 요게 네트워크 모델 또는 계층 DBMS가 썼던 DML 언어의 특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 네, 이렇게 그게 로레벨 DML입니다. 그리고 하이레벨 DML은 SQL 관계형 DB가 쓴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 관계형 DB의 SQL은요, 내가 지금 뭘 원해, 그죠? 어떤 걸 가져와, 내가 검색을 한다, 뭐 삭제를 한다, 뭐 추가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what to get, 내가 뭘 원해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로레벨 DML은요, 내가 뭘 원하는데 이거에 더하기, 그걸 어떻게 가져와야 돼 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가져와야 돼 까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관계형 DB가 나오기 전까지의 컴퓨터의 특징은 메모리가 작았습니다. 디스크 공간도 작았지만 메모리가 워낙 작아서 우리가 그 리소스들을 가장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파일이 메모리에 다 안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레코드 검색, 우리가 컴퓨터 과학생들을 다 검색하고 싶어요. 하나하나씩. 근데 그게 디스크에서 포인터 트레이싱으로 찾아줍니다. 레코드에 디스크 포인터를 다 넣어놨어요. 그게 네트워크 DB입니다. 네트워크 DB. 메모리에서 지금처럼 막 비교해서 찾으면 메모리 많이 들고 CPU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레코드에 그냥 박아놔요. 컴퓨터 과학과 학생들은 다 그 싱글 링크드 리스트로 80명이 있어. 그러면 1번부터 쫙 연결해요. 같은 과에 있는 사람. 그죠? 같은 과끼리 쫙 모아놔요. 그러면 컴퓨터 과학과를 찾아와. 그러면 디파트먼트 오브라는 링크를 찾아가면 다 찾겠죠. 그래서 어떤 포인터를 찾아가야 돼? 이게 디스크 포인터죠. 그래서 이게 프로시저럴, 절차적인 DML입니다. 그냥 우리가 프로시저럴 하면 자바나 파이썬 이런 것처럼
그 순차적인 알고리즘까지 다 나오는 거죠. 순서적인 거. 그래서 로레벨 DML은 3세대 언어라고 그랬어요. 3세대. 우리가 자바나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이 다 3세대예요. 네. 그래서 얘는 레코드 바이 레코드입니다. 그죠? 레코드 하나씩 디스크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왜? 메모리에 다 못 올리니까. 근데 자, 관계형 DB가 나오면서 이게 80년대에 나왔다 그랬죠. 그 당시에 컴퓨터 환경은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80년대. 80년대. 자, 우리가 컴퓨터 세상에 살다 보면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의 발전에 항상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바인딩이 됩니다. 제약이 돼요. 80년대에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얘기해 줄 사람? 그걸 이해하면 지금 뭐가 일어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VLSI.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예, 이게 나오고 그거를 삼성이 한 거죠. 예, 그래서 메모리 사이즈가 커집니다. 메모리가 커져요. 커진다는 얘기는 그 당시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리에 많은 데이터가 올라오니까 메모리 내에서 비교하고 처리할 수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계형 DB라는 애가 나오게 됩니다. 관계형 DB 이론이 되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더 쉬워요. 네트워크나 계층보다. 근데 얘의 강점이 뭐냐? 나머지 애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요 선언적 언어입니다. 얘는 절차적 언어인데 3세대. 그래서 이제 얘를 4세대 언어라고 그래요. 4세대 언어. 4세대 언어입니다. 이건 뭐예요? 절차를 표현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표현하는 거. 그걸 어떻게 가져온다는 누가 정해? DBMS가 정합니다. 그래서 선언적 언어고, 그래서 이게 크게 대비가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예,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써야 되는 거가 부담이 줄죠. 그래서 저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관계형 DB가 한 달만 SQL 배우면 관계형 DB 쓸 수 있어요. 그만큼 쉬워요. 네, 그래서 왜? 그 부하가 다 DBMS가 안고 들어간 거예요. 네, 어떻게 찾는다를 DBMS가 요거 어떻게 그 데이터를 빨리 찾아오는지는 이제부터 얘는 DBMS가 합니다. DBMS가 담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했지만 유저가 유저가 지리를 표현할 때 지리에다가 야 디스크 몇 번 가가지고 이 트레이스 따라가 뭐 이런 건데 3세대 4세대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컴퓨터 과학과 친구들 다 찾아와 그러면 지가 알아서 찾아와요. 그게 DBMS가 찾아오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관계형 DB의 큰 강점입니다. 누가 해요? DBMS의 어떤 파트가? 지리 최적화기. DBMS에 여러 컴포넌트가 있어요. 근데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이라는 모듈이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싼 디스크 접근으로 이 유저의 질의 또는 검색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걸 내부적으로 돌려요. 디스크 접근 횟수를 가지고. 그래서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이레벨 DML이다. 관계형 DB는 내가 뭘 원하는지만 얘기하면 되고 그걸 어떻게 가져온다는 DBMS가 알아서 해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DBMS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놈이 더 똑똑하냐, 옵티마이제이션을 누가 더 잘하냐, 인덱스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그게 다 인터널 스키마죠. 인터널 모델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긴 겁니다. 우리가 DBMS 관계형 DB도 해요. 뭐 팍스프로 해가지고 뭐 인그레스 뭐 대단히 많은, 지금은 오라클만 있지만 옛날에 꽤 많은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했어요. 인그레스 뭐 이래가지고. 근데 오라클이 그냥 오라클과 MS SQL 뭐 몇 개가 남은 거죠. 네. 하여튼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DBMS의 또 다른 언어는 호스트 랭귀지, 호스트 언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짜는 언어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짜는 언어. 그죠? 범용 언어 중에, 나는 응용 프로그램을 자바로 짤 거야, 앱에서.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이 호스트 언어가 됩니다. 그 DBMS에. 내가 오라클에
자바로 앱을 짤 거야. 그러면 그 시스템의 호스트 언어는 자바고요. 만약에 그냥 MySQL에 C로 그냥 짤래. 그러면 호스트 언어는 C가 됩니다. 그래서 범용 언어. 그다음이 데이터 서브 랭귀지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이거 용어 정의입니다. 데이터 서브 랭귀지는 데이터 매니 DML인데요. DML이에요. DML을 데이터 서브 랭귀지라고도 부릅니다. 예,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이 쿼리 랭귀지라는 용어도 써요. 질의 언어. 근데 얘도 사실은 DML이에요. DML인데 DML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질의 언어라고도 쓰입니다. 뭐냐면 선언적 DML은 다 선언적이죠. 인데 인터액티브 환경에서 쓰이는 DML을 질의 언어라고 그래요. 인터액티브라는 거는 유저가 터미널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질의를 SQL을 그냥 즉시적으로 표현하면 동적 바인딩, 다이나믹 바인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는, 컴파일 안 하고 이거는 컴파일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파이썬이 컴파일 안 해도 되죠. 똑같은 거예요. 다이나믹 바인딩 한다는 뜻은 내가 터미널에서 질의 SQL DML을 표현하면 DBMS가 유저가 막 지금 쓴 거를 파싱을 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질의 언어예요. 질의 언어. 그럼 질의 언어의 특징은 뭐예요? 똑같은 DML이지만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요거랑 그 다음이 요게 이제 질의 언어고요. 그 다음에 캐주얼 엔드 유저한테는 이런 하이 레벨 질의 언어를 제공합니다. 질의 언어를 캐주얼 엔드 유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쓸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이 캐주얼 엔드 유저예요. 그죠? 관리자는 아니에요. 네. 관리자는 DBA고요. DBA. 캐주얼 엔드 유저는 우리가 주식 분석가. 그죠? 주식 분석.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자. 맞아요. 미안. 예. DBA는 DB 관리자고요. 예, 맞아요. 우영씨 미안. 관리자는 과장 급 이상. 그죠? 우리가 그거 내가 용어의 차이였습니다. 네, 맞아요. 관리자. 예, 맞습니다. 예. 과장이나 뭐 이런 좀 윗레벨에 있는 사람이 전체적인 구도를 내가 보고 싶어 뭐 이런 거 할 때 죄송해요. 하이레벨 랭귀지를 지원한다. 그럼 질의 언어를 지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는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보면 프로그래머한테는 이게 지금 캐주얼 엔드 유저한테는 하이레벨 인터랙티브 쿼리 랭귀지를 지원하고 프로그래머한테는 DML이 호스트 랭귀지에 인베이딩 된 폼으로 지원합니다. 호스트 언어에서 DML이 돌게 함수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컴파일 돼 있는 형태로 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다이나믹 바인딩이고 얘는 스태틱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DBMS에서 언어는 다이나믹 바인딩과 맞아요. 예.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정보죠. 새로운 형태의 정보. 자, 그래서 요거 집중하세요. 요거 집중하세요. 자, DML은 말 그대로 데이터 인스턴스를 변경하는, 검색하고 변경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가공하는 언어인데 그게 쓰이는, 유저가 쓰는 거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질의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인터랙티브한 거고요. 이거는 캐주얼 엔드 유저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인터랙티브 환경에서. 근데 프로그래머한테는 DML을 컴파일된 형태로 쓰게 하려고 요 호스트 언어에다. 그죠? 이렇게 서로 엮여서 있는 건데 똑같은 형태의 DML입니다. 근데 쓰는 사람과 쓰여지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용어를 다르게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가 DML은 뭐예요? 아까 뭘 가져올 건지 내가 원하는 정보만 표현하고 그걸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DBMS가 결정한다 그랬는데 어떤 게 그게 이제 쿼리 최적화죠. 어떤 게 쿼리 최적화가 더 많이 될까요? 캐주얼 엔드 유저를 위한 거와 프로그래머를 위한 DML 둘 중에 대답해 줄 사람. 맞습니다. 2번입니다. 왜? 캐주얼 엔드 유저는
터미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답을 빨리 원해. 그러니까 빨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조금만 해요. 조금만 하고, 프로그래머는 답을 즉시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다가 DML을 넣는 거니까 끝까지 다 컴파일을 해봐요. 컴파일 끝까지 하고 가장 최적의 것을 줍니다. 스테릭하게 시간이 충분히 남으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은 언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줬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저 프렌들리 인터페이스에서 메뉴, 그래픽, 폼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는 뭐 다 그래픽이고요. 메뉴 드리븐, 폼 드리븐 뭐 그래픽이고 이제는 이런 데도 갑니다. 예. 이제 머지않아 자연어 처리 인터페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벌써 뭐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챗봇이 붙었는데요. DBMS에도 붙을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AI 뭐 해가지고 붙이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 뭐 심지어는 요새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GPT-3 예, 프로그램 개발도 예, 자동으로 해줍니다. 지금 하도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AI 막 발전하니까 개발자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미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꾸 여러분들 발전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연어 처리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엔드 유저는 그냥 은행 사무원, 뭐 비행기 사무원, 뭐 호텔 클럭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펑션 키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DBA, 그러니까 DBA 어드미너죠. 이런 사람한테는 프리빌리지 커맨드, 우리가 그 사람들 계정 관리, 시스템 파라미터 변경하고, 스키마 세팅하고, 뭐 이런 거, 여기가 이제 대부분 DDL을 설계할 때 쓰게 돼요. 일반적으로. 예, 그죠. 자, 그래서 요 그림 되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 또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심지어는 옛날에는요, 이 그림 그려서 내라고 그랬어요. 물론 전체는 아니고 구멍, 박스. 지금 아마 지금도 낼지 몰라요. 아까 그 그림하고 그 그림은 아까 그림? 잠깐만요. 3단계 스키마 구조. 그것도 그림 자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 다 하시고 계시고. 자, 요 그림은 왜 중요하냐면 여지껏 1, 2장에 나왔던 모든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완벽히 이해하면 1, 2장을 다 어느 정도 이해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이제 컬럼 와이즈로 요렇게 네 개가 데이터 DBMS 사용자 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요쪽 컬럼은 DBA들한테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이 DBMS가. 그 다음이 얘는 캐주얼 엔드 유저한테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그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그 다음이 여기는 파라메트릭 엔드 유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BA, 캐주얼 엔드 유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엔드 유저한테 어차피 DBMS를 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쓰는 사용자군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들의 전문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DBMS는 여러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나눠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DBMS의 컴포넌트들이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컴포넌트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스토어드 DB, 메타데이터 여기 있고요. 요게 메타데이터예요. 요게 메타데이터, 스토어드 DB, 나머지는 DBMS 컴포넌트, 응용 프로그램이 위에 있겠죠. 요 개발자, 요게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4가지 컴포넌트가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오늘 이거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쪽부터 봅시다. DBA부터 보면 DBMS는 DB 어드미너한테 제공하는 기능이, 이 사람들이 쓰는 DBMS를 쓰는 방법이, 이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를 DBMS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서
DBMS와 의사소통을 합니다. 학생 테이블에 스키마죠. 구조를 정의하는 거예요. 학생 테이블이 필요한데 이름하고 주소하고 나이하고 뭐 이런 게야. 과목이 테이블이 필요한데 과목 이름, 학점번호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그거의 구조를 정의하는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 문장을 인풋을 넣어서 DBMS가 그거를 읽고 그거에 맞는 정보를, 그러니까 DDL 데이터 데피니션 언어로 만들어진 명령문을 받아다가 입력을 주면 DBMS의 요 DDL 컴파일러가 이 DBA가 지금 뭘 하라는 거구나. 그걸 파싱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데이터 변수 파싱 하듯이 타입하고 파싱을 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테이블 구조를 요 카탈로그 메타데이터죠. 여기다가 다 만듭니다. 아까 스키마 도표에 해당된 거 데이터 타입 뭐 이런 거 그냥 여기는 스키마 도표뿐 아니라 각각 컬럼에 데이터 타입이 뭐고 제약 조건이 뭐고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럼 그거를 다 받아서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게 여기가 DB 설계가 이전에 있었겠죠. 그죠? DB 설계. 우리가 3장부터 배울 DB 설계의 결과를 가지고 DBA가 그걸 구현 데이터 모델에다가 문구로 표현을 하면 실제로 오라클 DB 요 관계형 DBMS의 카탈로그에 해당 미니월드의 테이블들이 구조들이 스키마들이 정의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요거 이해됐죠? 인터랙티브 거리는 컴파일을 거치지 않는 DB 맞습니다. 인터랙티브는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쿼리든 호스트 언어로 컴파일되는 쿼리든 다 컴파일은 돼야 돼요. 근데 요게 지금 컴파일러는 우리가 자바 컴파일러 뭐 하는 거예요? 자바로 짜진 프로그램을 읽어서 신텍스가 맞냐?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런타임 코드를 만드는 거죠. DB 언어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크게 차이 없어요. 여러분 컴파일러 배우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DDL 스테이먼트고 뭐냐 약속된 규약으로 돼 있는 거고 그 규약이 맞나를 컴파일러가 신태틱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학생 테이블이 요게 테이블 명이고 속성명이고 데이터 타입이고 제약 조건이구나. 이거를 약속된 형태로 입력을 받으면 그걸 컴파일을 해서 그거에 맞는 테이블을 요 디스크 공간에다 요 카탈로그에다 만듭니다.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면요 여기에 그 해당되는 빈 파일이 만들어져요. 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을 만들어 빈 파일이 만들어지고 과목 테이블 만들어지고 그래서 배웠겠죠 지금. 네, 여기까지가 지금 그래서 요거가 메타데이터 카탈로그다. 요거 이해됐죠? 요게 처음으로 설계된 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DBA가 또 하나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프리빌리지 커맨드. 아까 계정을 만들고 인덱스를 만들고 데이터 옮기고 뭐 파일을 없애고 막 이런 거. 예, 그거는 DBA밖에 못한다 그랬죠. 보안 레벨 설정하고. 그런 거를 위한 커맨드들을 제공합니다. 그럼 커맨드를 통해서 런타임 프로세스를 컨트롤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계정 쪽에 넣어주고 뭐 이런 거는. 근데 요거는 그냥 관리 측면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DBMS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쪽 DDL은 표준화된 걸로 쓰게 돼요. 그래서 DBA는 요 두 개만 가지고 써요. 두 개만 가지고.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요게 DBA가 하는 일이고요. DBA한테 주는 일.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캐주얼 엔드 유저한테 어떤 걸 주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들어올 때마다 서로 다른 형태, 매번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궁금한 사람들이라 들어올 때마다 자기의 궁금증을 DDL 쿼리로, 아까 쿼리 랭귀지죠. 표현하고 싶어요. 인터랙티브 쿼리로. 이것도 DDL인데, 그죠? 얘는 DML이죠. 미안. 이건 DDL은 어드미너만 쓰는 거니까 DML이지만 인터액티브 환경에서 런타임에 다이나믹 바인딩을 하는 애예요. 그러면 요번에 뭐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홍씨 학생을 찾고 싶어요. 전교에서 누군지 그걸 그냥 넣었어요. 인풋을 넣으면 이게 그냥 동적으로 여기로 들어가서 쿼리 컴파일러. 자, 얘랑 비교해 보세요.
DDL 컴파일러와 쿼리 컴파일러 이거 약간 다르죠? 뭐예요? 쿼리 컴파일러 아까 얘기한 대로 DDL은 DDL을 컴파일하는 거고 쿼리 컴파일러는 DML을 컴파일하는 겁니다. DML 그죠? 문구 신텍스가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인터랙티브한 그냥 빨리 완벽한 최적화를 하지 않고 근데 DML을 컴파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자 학생 중에 홍시성을 가진 사람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학생 테이블 그래서 이름이 학생이야. 그러면 여기 학생 테이블이 DL로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정의되어 있어야죠. 그러면 이 사람이 표현한 학생 테이블이라는 게 이미 DBA가 정한 여기 지금 그 실제 학생 테이블이 있고 그런 스트링이냐 아니냐를 검사합니다. 우리가 변수가 선언된 변수인지 아닌지 컴파일러가 하는 거죠. 만약에 학생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얘가 실제로 학생 테이블인데 학생들 테이블로 표현했다 그러면 선언하지 않은 테이블을 쓴 거죠. 이 사람이 뭔가 쿼리문을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요 카탈로그를 보면서 신텍스가 맞는지 속성 이름이 맞는지 요거를 요 쿼리 컴파일러가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텍스가 맞으면 이 사람이 쿼리를 제대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쿼리를 보내서 런타임 DB 프로세스한테 요청을 해요. 자, 홍시성을 가진 학생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얘가 찾아서 보내주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죠? 잠깐 10분 쉬고 2교시 가겠습니다. 잠깐 쉬어요. 자, 다 들어오셨나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캐주얼 엔드 유저죠. 이게 작게 보여서 그런데 가운데 게 캐주얼 엔드 유저입니다. 이 사람은 인터랙티브 쿼리를 만드는 거고요. 인터랙티브 쿼리들에도 신텍스 체크는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면 DBMS가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파이썬이나 옛날에 나온 리스 프롤로그 이런 거는 다 다이나믹 바인딩 하는 언어잖아요. 그래도 컴파일은 합니다. 런타임에.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런타임 컴파일러예요. 그래서 얘가 쿼리 컴파일러가 DDL로 DBA가 정의한 테이블 중에 하나인지를 검사하고요. 그래서 신텍스를 검사하는 게 요 위에 있는 화살표입니다. 신텍스. 그 다음이 신텍스 컴파일이 끝나면 밑에 런타임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답을 줄 거 아니야. 홍씨 학생.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학생 테이블을 메모리를 긁어와서 홍씨를 비교하는데 이때 어디에 파일에 있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봐요 얘가. 학생 파일이 디스크 어느 공간에 있니? 그러면 요게 이제 인터널 스키마 여기 있는 걸 보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파일 열어보고 다 찾아서 결과를 리턴하는 그런 형태가 캐주얼 엔드 유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강의 나가고 있는데요. 잘 들리나요? 네. 예, 깜짝 놀랐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안 봤던 요쪽이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 학기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DBA로 설계하고, 그죠? 그리고 이것도 해보지만 이게 대부분이겠죠. 많고, 제일 큰데. 자, 우리가 자바로 앱을 하나 만들 거야. 또는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짠 게, 프로젝트에서 결과로 나오는 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안에 뭘 갖고 있냐면, 자바 호스트 언어 구문하고요. DML 구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봤죠. DML 우리가 여기 어디 가서 프로그래머한테는 DML이
호스트 언어의 인베이딩 형태로 함수콜이든 뭐든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호스트 랭귀지가 랭귀지 구문도 있고 이 프로그램에는 그다음이 DML이 있습니다. DML이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리 컴파일러가 이거 간단한 컴파일러인데 호스트 랭귀지 쪽 문구와 DML 문구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호스트 언어 쪽은 호스트 언어 컴파일러, 만약에 자바다 자바 컴파일러, 그 다음에 DML은 DML 스테이트먼트만 꺼내내서 DML 컴파일러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DML 컴파일러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래머가 홍씨 학생을 다 찾고 싶어. 그걸 프로그램에 넣었어요. 엠베딩해서. 그러면 학생 테이블이 맞는지 신텍스 에러 보고요. 신텍스 에러가 없어. 이때는 런 할 필요 없죠. 엑스큐션 할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만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됐냐만 보고, 그리고 나서 요 호스트 랭귀지 컴파일러와 DML 컴파일러를 오브젝트 코드를 합쳐요. 그래서 엑스큐터블한 오브젝트 코드를 만듭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는 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바 컴파일러. 근데 여기서 자바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이 쓰는 아무 자바 컴파일러가 아니라 이 벤더가 제공한 자바 컴파일러여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바인딩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아마 콜 레벨 인터페이스든 여러 가지 이제 배우긴 할 건데, 어쨌거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고, 그 개발 과정에서 DML이 신텍스 에러가 없는지, 그 다음이 호스트 언어랑 같이 했을 때 요 오브젝트 코드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익스큐션 해보겠죠. 근데 어쨌거나 요걸 만드는 겁니다. 요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이제 컴파일된 트랜잭션이라고 그래요. 컴파일된 트랜잭션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누가 쓰냐? 파라미트릭 엔드 유저가 쓰는 겁니다. 미래에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디스패치 돼서 팔려서 누군가 비행기 예약 시스템에 이제 실제로 구축이 되면 실제 구동될 때 매일매일 이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겠죠. 이 파라미트릭 엔드 유저는 매일 아침에 와서 비행기 예약 시스템 딱 열고 LA 가는 칼 입력해가지고 얘를 구동해서 할 때, 그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엑스큐션 되는데요. 그 엑스큐션 되는 모델이 바로 요거예요. 여기로 가서 런타임 프로세서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홍길동의 학생을, 아까 여기 홍길동 학생 찾자 그랬잖아요. 그걸 찾자. 그러면 여기서 그게 디스크에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거길 꺼내가지고 데이터를 꺼내주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뒷부분 보면 이 사람은 컴파일, DML 컴파일하고 요 호스턴이라는 컴파일에서 합친 요 놈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로 아까 여기서는 런타임 프로세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캐주얼 엔드 유저는 얘는 런타임 프로세서에 요청을 안 합니다. 개발 시에는. 왜? 컴파일 타임이니까. 이때 런타임 프로세서한테 요청을 해요. 파라미트릭 엔드 유저가 돌릴 때. 자, 이해됐죠? 네, 런타임 프로세서 똑같은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DBMS의 서브 파트들, 여기 지금 컨커런시 컨트롤이 동시성 조절입니다. 그때 얘기한 세마포를 걸어서 락킹하는 거죠. 우리가 LA에 가는 비행기가 하나밖에 있다. 자, 여기서 DBMS가 하는 컴포넌트, 점선 밑에가, 그죠? 여기 지금. 그리고 쿼리 랭귀지가 DML이 일종이면 쿼리 컴파일러와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잠깐만. 이거 아까 힌트 줬어요. 자, 여기서 DML 컴파일러와 여기서 쿼리 컴파일러는 뭐가 다르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쿼리 컴파일러는 아까 여기 가면, 자, 캐주얼 엔드 유저한테는 하이 레벨 쿼리 랭귀지를 준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인터랙티브 환경이니까 쿼리 컴파일러라고 부른 거고, 프로그래머한테는 DDL 컴파일러라고 부른 거예요. 왜? 쿼리 최적화를 최대한 하는 애고, 얘는 조금만 하는 애예요. 빠르게 답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쿼리 컴파일러는
풀 옵티마이제이션을 안 합니다. DML 컴파일러는 풀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요.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을. 그 차이지 신텍스나 신텍스 검증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 똑같이 DML이라. 됐나요? 네. 똑같이 DML이지만 쿼리 컴파일러는 인터랙티브 관계에서 빨리 답을 줘야 되고 DML 컴파일러는 컴파일 타임에 하는 거니까 빨리 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예, 그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돼요. 그러니 뭐 안 쓰는 게 이상한 거죠. 예, 지금 뭐 공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하부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애가 여기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락킹 시스템 공식성 조절하는 거랑 백업과 리커버리 서브 시스템들이 밑에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거 업데이트 문을 로그를 계속 따가지고 야 시스템이 죽으면 내가 가서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작업들을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냥 일반 유저한테는 안 보여요. 이런 작업들이 그냥 세팅해 놓은 거라. 근데 DBMS 내부에서는 얘네들이 돌고 있고 이게 큰 가치 중에 하나다. DBMS 쓸 때. 자, 이해됐나요? 자, 이 그림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DBMS가 뭘 하고 있고 어떤 유저들이 뭘 쓰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한눈에. 자,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다 설명이 나와요. 스토어드, 뭐 디스크 접근 제어, 뭐 이런 식으로 DDL 컴파일러, 런타임 프로세스, 쿼리 컴파일러. 이거는 DML 컴파일러지만 하이 레벨이고 프리 컴파일러는 그냥 데이터 분리하는 거예요. 아까 프로그램 문구, 문장, 분구 뭐 분리하는 거고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유틸리티는 뭐 로딩 백업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DBM에서 제공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패실리티 뭐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된다. 그래서 DBMS의 구조는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스토어드 DB 메타데이터 여기 저장되고요. 두 개가 다 여기 저장되고 이게 이제 OS 여기 지금 OS가 있고요. 디스크 스페이스 매니지먼트, 버퍼 매니지먼트, 파일 앤 액세스 메서드 여기까지가 OS 기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DBMS에 버퍼 매니저도 있고 막 이런데 그게 다 OS의 걸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파일은 OS의 파일이랑 연동해서 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거는 요거죠. 요거 쿼리 최적화. 요게 제 4세대 언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지 3세대 언어 프리시저럴 DML은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계층 모델이나 네트워크 모델은.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DBMS에서.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요게 이제 컨커런시 컨트롤이나 리커버리가 여기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에 어떻게 저장이 됐는지 봐서.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분류는 데이터 모델은 관계형, 네트워크형, 계층형, 객체지향형, 땅땅땅. 미래에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지껏 나온 애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요 과목은 관계형만 배웁니다. 관계형만. 그죠? 얘들은 아직 뭐 거의 뭐 표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쓰는 싱글 유저 DBMS 멀티 유저인데 얘는 이제 끝났어요. 싱글 유저는 모르죠. 핸드폰에 이제 생기나? 거의 안 생길 겁니다. 기본이 멀티 유저고요. 컨커런 액세스가 다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수는 중앙 집중식과 분산식 DBMS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중앙 집중식만 배웁니다. 분산식은 학기 말에 약간씩 개념을 설명하겠지만 중앙 집중식을 먼저 배우시면 큰 이유는 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분산 DBMS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로 사이트가 여러 군데 부산, 서울 뭐 이런데 DB가 떠나져 있는 건데 각각의 사이트의 DBMS가 같은 거 그럼 호모지니어스고 각각이 다른 모델이야 그럼 헤테로지니어스 분산 DB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분류는 목적에 따라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범용 DBMS와 그다음에 특수형 DBMS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오라클, 뭐 MySQL 뭐 이런 관계형 DB들은요 범용 DBMS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DBMS들 뭐 실시간 DB, 뭐 그다음에 전화번호부, 뭐 KT가 쓰고 있는 아주 제한된 범위로 스페셜 DBMS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서 일반적으로 관계형 DB는 범용 DBMS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건 범용 DBMS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이 다 끝났어요. 질문 혹시 있나요?
매니플레이션이나 모디피케이션이나 같은 용어입니다. 네. 네. 됐죠? 아, 쿼리 최적화는 대학원 이슈입니다. 아주 간단한 개념만 보여드리고요. 학기 말에 대학원 가셔서 배우시는 거예요. 예, 일단 이거 해설은 안 합니다. 퀴즈에 대해서는. 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2장 관련해서 문제 있는 사람. 2장 관련해서 문제 있는 사람. 아,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개념을 모르신다고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 데이터 구조 배웠죠? 데이터 구조. 그래서 데이터 구조 때 보면 그냥 정렬이 안 된 데이터를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레코드를 찾으려면 리니어 서치를 해야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스캔을 해야 돼요. 근데 정렬을 해 놓으면 어떤 학번으로 정렬을 해 놓으면 내가 특정 학번을 찾을 때 바이너리 서치하면 되죠. 그럼 로그2의 n으로 찾습니다. 오더 n이 아니라 로그2 n. 정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정렬 방법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속성으로 정렬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학번으로 정렬을 해놨어. 그러면 그걸 굳이 학번으로 검색할 때 리니어 서치를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DBMS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학번으로 검색이 들어왔는데 학번으로 이미 정렬이 돼 있어. 그러면 바이너리 서치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학번으로 비추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되게 빨리 오더 M으로 빨리 찾아가죠. 그러니까 그게 인터널 스키마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추출, 검색하는, 로케이션 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그게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그 질의를 풀 스캔하게 되면 월스 케이스 어떻게 돼요? 모든 블락을 다 봐야죠. 근데 우리가 바이너리 추리가 돼 있어. 비추리가 바이너리 추리가 돼 있다. 그럼 로그2의 n개만 보면 되고, 비추리가 돼 있다. 그럼 m개만 보면 되죠. 오더만. 추리 뎁스만 보면 되니까.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디스크 IO를 얼마나 줄일 수 있냐. 그게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 질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2장 다 끝났습니다.